오늘 방송은 3.1절이 지났지만 이제 3.1절 100주년이잖아요. 올해가 3.1절이 100주년 기념 방송으로 기획됐지만 지나서 하는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사장입니다. 지나가던 시민 A님입니다. 제로입니다. 네, 취준생입니다. 그 3.1절은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그냥 100주년이니까 좀 이 100주년을 기념해서 이제 저희가 그냥 3.1절 하면은 저희 아는 게 뭐 유관순 누나도 아닌데 유관순 님이랑 그리고 뭐 고종과 민족대표 33인이랑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등장인물이 뭐 이광수 뭐 최남선 뭐 이런 거를 이제 사회에서 전형적으로 알려주는 인식과 이제 각자의 인식대로 이제 보고 있잖아요. 근데 너무 노잼이지 않아요? 좀 되게 협소하고. 유관순 태극기 이후에 뭐 그러니까 뭐 되게 그냥 3.1절 와 만세 뭐 그게 끝나니까 되게 그리고 무슨 뭐 왜 우리 세계적으로 3.1절 노래 있잖아요. 김인년 사머리를 정오. 그런 게 있었어요? 모르는데? 아 몰라요? 네. 세대가 달라서 이제 그런 거 안 있었어요? 가르치는 것 같아요. 나 수학교 때 배운 건가? 학교 진짜 웃겨. 그래서 좀 재미가 없어서 3.1절이 되게 의미 있는 우리한테 정말 큰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 뭐 헌법 전문에 뭐 이제 임시정부의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그 3.1운동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되게 큰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를 좀 찾아보고 그리고 요즘 사회가 시끌시끌하잖아요. 저는 빨리 다당제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희망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이렇게 좀 나아지고 있다. 되게 희망차다. 우린 역량이 있다. 이런 거를 좀 조장하기 위해서 조장 방송. 예, 의도고 이걸 이렇게 그렇게 받아들이시든 이제 좀 좀 사기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이셔도 괜찮은데 조금 다르게 얘기해 보려고 오늘 자, 방송을 선동 잡아봤어요. 방송 시작합니다. 이게 처음에 이렇게 거꾸로 가려고 했는데 거꾸로 가면 좀 어려우니까 다시 시간 순서대로 갈게요.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기준점은 3.1 운동이에요. 그러면 3.1 운동이 우리한테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현재 어떤 의미까지 오고 있는지를 아주 뒤부터 돌아가 볼게요. 자, 이거 많이 돌아가는데 고려 시대부터 시작할게요. 근거 있는 거예요? 근거는 알아서 찾으세요. 근거는 별로 없는 거니까. 몇 부 방송인가요? 네? 이건 아주 짧게 끝날 겁니다. 이게 아니 제가 고려 시대부터 시작하려고 한 게 아니라 거꾸로 거슬러다 가다 보니까 고려까지 갔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네, 짧게 정리해 주세요. 네, 짧게 정리해 보면 이제 고려 시대를 정리하기가 어렵죠. 근데 고려 시대는 그냥 귀족 국가예요. 귀족 국가. 왕도 있었고 황제도 있었잖아요. 이제 예전에 제가 고려 시대랑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랑 이렇게 서로 비교한 내용이 있었는데 그건 이제 시간이 남으면 얘기를 할 거고 우리나라가 고려 다음에 조선으로 넘어갔잖아요. 근데 고려는 저희가 생각하는 전형적인 귀족 국가예요. 중심 귀족이 있고 황제나 왕이 있고 그 귀족들이 전체적인 토지나 경제적인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국가 형태예요. 그러면 이제 조선이 생기면서 정말 다른 나라와 다르게 특이한 게 우리나라는 관직을 가진 사람이 양반이라는 어떤 신분제를 구축했다는 거거든요. 다 배우긴 하는데 에이 말만 그렇지 아니잖아 는 사실 세조라고 하는 그 분이 이렇게 반정을 일으키셔서 이제 양반이라는 관료가 이제 어떤 지배층이 되는 구조를 세습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흔히 아는 그냥 귀족제 국가처럼 비슷하게 바뀌게 된 계기가 돼요. 그러면 태정태세 문단세까지는 그러면은 제가 볼 땐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나라가 시작되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포인트가 민본이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정도전이 뭐 민본을 했다. 근데 저는 그거 되게 민주주의적인 그런 사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조선이 초기에 설정된 그 조선이란 나라는 상당히 현대 민주주의 국가와 비슷한데 왕정인 나라였던 것 같아요. 뭐 이거를 뭐 써놓은 책도 있을 거고 뭐 얘기해 볼 주제도 되지만 너무 기니까 그거는 이게 뭐
왕이 조선시대 왕은 이제 뭐 어디지? 영화 사도인가에서 언급이 되는데 다른 영화일 수 있어요. 왕은 책임지는 자리가 아니라 신하들이 이제 얘기한 내용을 듣고 이제 정확하진 않을 거예요. 허락해주고 잘못됐을 경우에 그 책임을 신하들한테 묻는 자리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입헌 군주제처럼 어떤 왕은 있지만 실제적인 실권이 없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왕은 없고 정말 민주적인 국가도 아닌 그 중간 형태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럼 신하들이 마음대로 하냐? 신하들도 자기들끼리 견제하고 신하들이 여론을 형성하는 기관도 있고 감찰 기관도 있어요. 왕이라는 어떤 상징적인 국가의 중심이 되는 부분은 있지만 나머지는 상당히 그 양반이라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민주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죠. 그 양반들은 우리 지금 현대처럼 투표나 그런 교통망이나 통신망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시대에 나름대로 가능한 여론을 수집해서 정책에 반영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이제 세조 반정으로 공신정 같은 어떤 세습이 가능한 내 재산이 세습이 가능하고 귀족적인 형태를 갖출 수 있는 게 제공돼서부터 그게 무너지기 시작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걸 왜 시작했냐면 조선시대가 시작하면서 민본이라는 게 전 지금까지 이어져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임진왜란으로 가야 되는 건데 이게 길긴 하다. 좀 짧게 해야 되겠다. 근데 고려부터 시작하는데 짧을 수가요? 네, 근데 성리학이 사실 되게 실용적인 학문인데 되게 노답이 되고 이제 조선 후기 때 실학이 따로 등장한다는 게 당연히 성리학이 노답이 됐다는 증거가 되고 임진왜란 때 되게 특이한 현상이 일어나죠. 의병이 일어나잖아요. 의병. 전 세계에 의병이 별로 없어요. 뭐 왕권 복권하는 그런 운동이 있지만 이제 그거에 비슷하게 의병으로 볼 수 있지만 의병은 전 세계적으로 되게 특이한 현상이에요. 일본도 뭐 얘네들 뭐지? 얘네들 왜 이러지? 이렇게 전쟁 끝나는데 왜 이렇게 자꾸 싸우지? 이랬었던 건데 이제 사실 이순신도 자체적으로 이제 정부 지원 없이 싸운 게 어떻게 보면 그 민중 의병의 힘도 의병의 정신이 같이 있는 거니까. 그리고 임진왜란 일어나면서 저희 나라가 이제 교과서에서 배운 것처럼 이제 뭐 상공학이 발달하면서 뭐 이제 원시적 자본 축적이 일어나고 뭐 이런 형태로 넘어가요. 다만 이제 정조가 사망하면서 이제 깔끔하게 이제 나라가 말아먹는 거죠. 이제 세도 정조 죽고 나서 깔끔하게 말아먹어요. 이제 여기서부터가 좀 시작인데 이제 더 자세한 내용도 하나하나 언급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가 조선이 무너지면서 일본이 들어와서 나라를 뺏어가잖아요. 사실 여기서부터 3.1운동이 시작이 돼요. 근데 앞에 부분 얘기한 건 우리나라가 되게 조선이 어떤 나라이고 어떻게 변해왔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한 거고 신기한 게 우리나라는 1910년 경술국치로 이제 나라가 뺏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때 전부터 이제 얘기하자면 우리나라에 공화주의가 들어와요. 왜냐면 조선 왕이 황제가 되잖아요. 제정이 되고 그 다음에 공화주의가 들어와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요. 뭐 만민 공동회를 한다든지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뭐 신민회나 이런 단체 공화제를 지지하는 단체들이 만들어진다든지. 그래서 이게 경술국치 때 어떻게 반영이 됐냐면 이런 경우가 별로 없는데 황제권의 소멸. 황제가 나라를 뺏겼죠. 소멸은 민권 발생의 때다. 라는 대동단결 선언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다른 나라에는 없어요. 너무 보통은 특이한 케이스. 너무 특이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황제가 뭐 나라를 뺏겼어. 그럼 다시 나라 쳐서 황제를 세우자, 뭐 왕을 세우자는데 이제 황제가 황제권이 소멸됐는데 그건 사실 민권 발생의 때다. 이거에 대한 이 대동단결 선언에 대한 원문이 있는데 이건 한번 찾아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나라는 자연스럽게 민주주의로 가게 돼요. 그래서 향후 우리나라가 다시 왕을 세우거나 입헌 군주제 국가가 안 되고 이제 공화제 국가가 된 시작점이 여기라고 생각해요. 일본도 보면 천황이 있고 왕이 있는 나라는 대부분 아주 큰 사건이나 사상적인 사건을 겪지 않은 이상은 다시 왕을 보통 안 쳐요. 상징적으로라도. 그게 어떤 구심점이 되니까 국가를 존속한다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면 왕을 안 치지
않기 때문에 완전 새로운 나라가 생겨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잖아요. 그 얘기를 하자면 이제 시작인데 여기까지는 어때요? 여기까지는 시작이라고 이제. 네, 여기까지는 잘 따라왔어요. 어때요? 네. 여기까지는 조금 네. 너무 날렸지만 많이 날렸지만 많이 짧네요. 네. 고려에서 조선이. 네, 많이 지금 위에서 좋았어요. 네, 많이 날리고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이 다음에 순서는 이제 저희 민족 자결주의 학교 들어봤죠. 예, 자세히 몰라도 돼요. 윌슨 어쩌고 민족끼리 그런 알아서 한다. 그래서 민족 자결주의 민족 자결주의는 네. 스탈린이 한 거예요. 이제 그게 퍼졌죠 전 세계로. 예. 민족 자결주의는 스탈린이 먼저 한 거고 네. 스탈린 레닌이 한 건가 스탈린이 한 건가 그랬는데 그 당시에 이제 미국이 했던 이유는 미국은 식민지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 뭔가 뺏어 먹으려면 애들이 독립을 해야 돼. 그래가지고 그 우드로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를 그 다음에 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거고 그렇죠. 뭐 이득 없이 그냥 심심해서 얘기하진 않았겠지. 그 당시에 부통령이었을 거예요. 아마 미국의 부통령인 사람이 중국에 와서 민족 자결주의를 연설을 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듣고 그거를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뭐 우드로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를 이렇게 받아온 건 맞긴 한데 실질적으로 그걸 처음 제청한 사람은 소련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민족 자결주의라는 거는 말한 것처럼 사실상 제국주의적인 성격이 강해요. 식민지 쟁탈전적인 성격이 강하지만 우리나라는 민본인 조선이 민권 발생이 돼서 공화제로 가기 위해서 되게 상당히 좋은 재료를 가지고 온 거예요. 이걸로 뭐 신한청년단이 생기고 뭐 파리 강화에 독립을 해달라 이런 절차를 거치면서 우리가 이제 1919년에 3.1운동을 하죠. 그때 보면은 대한독립 만세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과정까지 우리가 공화제로 가야 된다는 논의를 많이 해요. 근데 만세는 보통 황제한테 붙이는 호칭이잖아요. 천세는 왕한테 붙이는 호칭이고. 근데 황제한테 붙이는 호칭을 이 나라의 소유권을 갖고 있던 황제권을 갖고 있던 게 소멸되고 민권이니까 민한테 만세라고 부른 거예요, 사실. 우리는 그냥 만세가 어떤 구호로 알고 있는데 대한이라는 곳에 우리 한민족이 독립에 대한 부분을 만세라고 황제처럼 어떤 이 국가에 대한 자결적인 권리를 갖고 있는 거를 인정하는 발언들인 거예요. 그 전까진 그런 게 없었으니까. 반역이죠. 아무한테나 만세라고 하면 반역이에요. 그리고 이 3.1운동을 계기로 사실상 그 저희가 알고 있는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3.1운동이 3.1절에 일어났지만 다 아시다시피 기간을 이제 여러 가지 걸쳐가면서 하죠. 관련된 임시정부는 4월 11일 날 수립이 돼요. 그래서 올해 4월 11일이 임시정부 수립도 100주년이에요. 3.1운동 때 이제 그때 지나서 4월에 수립이 됐으니까. 자, 이 얘기까지 하기 자 이제 반 왔어요. 좀 힘들지만. 생각보다 되게 빠른데요. 네, 빨리 가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전 독립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광복이 됐죠. 해방이 돼서. 그리고 처음에 임시정부에서 만든 헌법이 정식적으로 이제 대한민국의 재헌헌법으로 되는데 그때 우리나라는 총리제예요. 그러니까 임시정부 때도부터 대통령은 있었는데 문제도 많아 시끌시끌했고 그리고 우리가 왕을 다시 복원한 것도 아니고 왕이라는 그런 과거의 그런 걸 존중하지만 이제 재헌헌법에서 총리제를 택했는데 결국은 그분께서 초대 대통령님께서 이제 때를 쓰셔서 대통령제로 되고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총리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부통령적인 개념이 되는 거죠. 우리 그때는 초대 대통령 때는 대통령도 있고 부통령도 있고 총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통령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있긴 한 것 같아. 장면은 장면은 총리였죠. 장면 총리였고 네. 부통령도 역사 있긴 부통령이 했는데 있었어요. 네, 있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원래 대통령제 국가에는 부통령이 있고 총리는 없어요. 총리인 국가는 대통령이 없어요. 근데 있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상징적으로 있긴 있어요. 이제 독일도 대통령은 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도 이거를 원래 총리제인 상태에서 대통령제로 시작을 했을 뿐이에요. 그 초대 대통령님의 강력한 이제 주장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쨌든 헌법은 총리
를 중심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초기 재헌헌법이. 네. 그럼 우리는 사실상 이때부터 어떻게 보면은 근대 국가가 시작된 거잖아요. 그런데 바로 전쟁 나죠. 6.25가 50년에. 근데 우리 이 근대 국가가 형성되고 나서 다른 나라들이 이제 군대 국가에서 겪었던 일들을 되게 압축적으로 겪는데 되게 큰 사건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지주와 자본가의 대립이 프랑스 대혁명인 것처럼 이런 뭐 히틀러라든지 이런 큰 사건들을 겪는데 그 우리나라가 되게 압축적으로 겪어요. 그래서 주요한 사건들을 보면은 일단 우리나라도 쿠데타를 겪어요. 5.16 61년에 쿠데타를 겪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군부 독재의 친위 쿠데타도 겪어요. 그 유신 10월 유신을 하죠. 그리고 또다시 군부 독재 정권인 그 전두환 씨의 쿠데타도 겪어요. 저희는. 그리고 이 정부, 그러니까 독재, 군사 독재는 대부분 나라에서 일어나는 건데 이게 광주 민주화 운동에서 시민군과 정부군이 싸우는 일을 겪어요. 그러니까 유럽 국가들이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겪은 일들을 압축적으로 다 겪어요. 그리고 결국은 6월 항쟁으로 87년 체제 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헌법이 만들어져요. 그럼 이걸로 인해서 김영삼 대통령이 민정이양이죠. 그러니까 민주정부가 들어서고 전쟁 없이 군부 정치가 끝나죠. 하나회를 해체하면서 93년에. 지금 이걸 보면은 쿠데타도 겪고 시민군과 정부군이 싸우는 일을 겪고 그리고 그 독재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불법으로 정권을 가진 사람들의 친위 쿠데타도 겪어요. 다른 나라도 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저희는 5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처리한 거죠. 이렇게 빨리빨리 가자. 빨리빨리. 습성 강인데. 하물며 내부적인 내전이나 어떤 큰 전쟁 없이 군부 독재가 해체돼요. 사실상 하나의 해체는 그렇게 큰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시대가 지나고 세계화 시대에 접어들어서 신자유주의가 오는 와중에 저희가 IMF를 겪죠. 화끈하게 자본주의에 대한 큰 웨이브를 한번 겪잖아요. 그게 97년이에요. 그래서 87년 체제가 되게 완벽하게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체제를 시작하고 독재의 잔재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진행되면서 우리나라가 그 여러 각 진영에 큰 대통령을 2번씩 겪죠. 근데 보면은 이제 뭐 누구 처음에 김영삼이 있고 그 다음에 김영삼 다음에 누구였지? 김대중이 있죠. 그리고 김대중 그 다음에 노무현 이 두 분은 같은 진영이라고 봐도 되고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그 다음 박근혜는 대통령이 아니죠. 이제 그래요? 대통령 탄핵된 탄핵되면 사람 대통령이라고 안 불러요? 호칭을 안 하죠. 네. 그래? 전두환도 대통령이 아닌 것처럼. 그래서 이 둘 어떤 그 당시의 대통령을 겪는데 이게 저희가 마지막에 박근혜 정권 시절에 이제 촛불혁명이 일어났잖아요. 촛불 시위가 일어났잖아요. 근데 이것도 보면은 다른 나라에서 겪은 나라가 하나가 있어요. 이 촛불 시위에 대한 사태를. 시민이 뽑은 합법적인 정부가 스스로 친위 쿠데타를 하려고 했던 사건. 그리고 그걸 했던 사건은 히틀러죠. 역사적으로. 그래서 독일이 그 전에도 훌륭한 국가 체계를 갖고 있었지만 나름 앞선 이걸로 많은 국가 체계가 바뀌죠. 왜냐면 히틀러가 그 당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합법적으로 본인이 당선이 됐고 물론 그 뒤에 쿠데타는 잘못됐지만 국민들이 히틀러를 지지해서 히틀러가 전쟁을 하는 경우를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흔히 예를 들면 지금 상황에서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군인은 명령에 복종해야 돼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절차는 헌법에 나와 있고 복종해야 되는데 헌법에 이제 내용이 바뀌면서 그것이 인권 침해한다고 판단되면 명령에 따르지 않아도 돼요. 이 예외 조항이 없었어요. 그런 부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2차 세계대전 때까지 합법적으로 전쟁을 하고 합법적으로 인권을 침해해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걸 겪은 나라는 독일밖에 없어요. 합법적인 정부가 친위 쿠데타를 한 것은. 우리나라는 친위 쿠데타 실행해서 전쟁 일으키진 않았지만 합법적인 정부인 박근혜 정부가 친위 쿠데타를 모의했죠. 지금 정치 활동하시는 그분이 권한 대행으로서
그것도 문제가 많은 이 사건은 압축적으로 겪어요.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저희 지금 선거제도 개혁이 일어나는데 이걸로 보자면 전 세계의 대통령제라는 건 대부분 독재 국가거나 되게 제국적인 성격을 가진 나라에서 대통령제를 가지고 있고 그걸 극복한 나라가 총리제나 의원내각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의원내각제인 나라가 대통령제가 되는 경우는 많아요. 왜냐면 어떤 특정 집단이 강해지거나 특정 강한 사람이 생길 경우에 독재를 한다. 그럼 보통 대통령제가 생겨요. 내각제인 나라에서도. 하지만 내각제인 나라는 대통령제가 될 수 없어요. 대통령제 제로 넘어가는 경우가 없어요. 그 예외 사항도 딱 우리나라가 있죠. 아니 반대로 말씀하셨죠. 대통령제인 나라가 내각제가 되는 경우는 없어요. 예. 예. 그러니까 반대 경우는 있지만.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그게 왜 그러냐면 대통령제인 국가는 승자 독식 구조이기 때문에 무조건 거대 양당이 나와요. 전 세계적으로. 예외인 경우가 있지만 대동소이하고 실제로 더 많은 얘기를 해야 되지만 좀 쉽게 얘기하기 위해서 구분을 하자면 그리고 내각제인 나라는 다당제로 갈 수밖에 없어요. 내각을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더 민주적인 제도는 당연히 내각제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만약에 이번 선거제도 개혁에 따라 다당제 구조가 형성이 되고 간다면 대통령제인데 다당제인 나라도 있죠. 한두 개. 근데 이렇게 해서 내각제로 갈 수 있는 계기나 근거도 우리나라는 있죠. 왜냐면 재헌헌법이 내각제였으니까. 대통령제에서 내각제로 가는 첫 나라가 될 수도 있어요. 저희가. 그 시작이 만약 다당제가 존속이 되는 선거제도를 만들 수 있다면이라는 전제가 있겠지만 그래서 저희 이 3.1운동을 저희 나라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여기서 이제 출발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여러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한번 쭉 짚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짧죠? 짧게 얘기했어요. 많이 덜어냈어요. 많이. 좀 약간 뭐 국뽕? 주모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언급한 사건들이 뭐 관심이 있으면 찾아봐도 되지만 드물어요. 그리고 이렇게 빨리 겪은 사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다당제가 유지가 되는 선거제도로 바뀔 것 같아요. 어때요? 바뀔 것 같다고요? 희망차게. 그러니까 다당제가 형성이 되는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질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언제요? 이번에요. 이번에? 네, 이번에 그 바꾸려고 하잖아요. 이제 다음 총선과 대선에 영향이 가니까. 잘 됐으면 좋겠네요.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을 볼 거고 이제 뭐 아닌 분은 아니겠지만 어때요? 너무 희망차요? 네. 3.1운동에서 다당제 얘기를 하고 싶었구나 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번에 안 될 것 같은데 나는 여전히 안될 수도 있죠. 민주당이 하고 싶어 하질 않아요. 사실상 민주당이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고 싶어 하지 않아서 연동형을 50%만 적용하는 최소한을 했고 한 상태에서도 굳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그나마 열심히 하는 모습인 것처럼 보이는 건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과 다른 법들이 같이 물려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리고 본회의에 올라간다고 해도 통과될 가능성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거의 반반 정도이기 때문에. 저도 동의해요. 근데 반반이 저는 엄청난 확률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에서 역사적으로 반반까지 왔다는 것도. 저는 잘 모르는데 네. 요번엔 안 되고 일단 네. 한 번 더 폭삭 망해야 전 좀 그것도 큰 데가 좋은 망하고.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또 망한다고? 아니 망할 것 같은데 지금 느낌이 그러니까 우리 다음 총선이 4월 네. 13일인데 지금 360일 정도 남은 거잖아요. 그러면 330일 후에 본회의에 올라가서 통과가 되면 네. 지역구 의원이 230명인가?로 줄어들잖아요. 선거구 개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총선 전에 이게 끝나나요? 지금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는 330일 후에 이게 통과가 된다면 네. 선거구 개편하는데도 몇 개월이 걸려요. 그러니까 일단 다음 오는 총선은 그냥 하는 거고 왜냐면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총선에 하려면 네. 그러니까 저는 다음 총선에 못 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총선에 하려면 이게 330일 후에 통과되는 네. 게 아니라 협의를 통해서 네. 한 5월 6월에는 통과가 돼야 돼요. 저는 이게 절대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제가 추측하는 건 일단 이번 오는 총선은 그냥 해요. 원래대로. 근데 전 여기서 그냥 추측인데 민주당이 크게 질 거라고 봐요.
민주당. 한번 크게 망하고 그렇게 되면 민주당도 제가 볼 때 다당제 아 하자. 조금 이거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 다음 총선에는 적용이 되는 게 가장 현실적인 것 같아요. 된다면 만약에 된다면. 한국당이랑 민주당이 크게 망해. 그러니까 민주당이 크게 한국당도 망하고 망하고 민주당도 망하면 한국당- 누가 남나? 다음 총선에서 한국당이 오르면 안 될 것 같아요. 다음 오를 것 총선에서 같은데. 국회의원들이 얻는 시그널은 아 다당제 쪽으로 가는 게 자기들한테 유리하다는 시그널을 받을 것 같아요. 이 정치 지형상. 그러니까 지금 어느 한쪽이 거대 야당이 되면 안 되고 그리고 그럴 수도 없고 그런 게 불리하다라는 시그널을 얻을 것 같아요. 이번 총선에서. 근데 그렇게 되려면 민주당이 져야 되는데 그게 국민들이 제가 볼 때 시민들이 제가 볼 때 민주당 그렇게 크게 이기해 주지는 거진 않아요. 실망도 많이 했고. 다만 대선은 모르죠. 대선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직. 그냥 내 생각은 한국당이나 민주당이나 다음 총선을 하고 나면 한 100석 좀 넘는 성 정도 이렇게 비슷하게 가져가고 한 당씩이요? 둘이서 둘이서 100당? 아니 백백? 아니, 각각 100당 100. 100백씩. 100 정도 가져가고 100석이 한 나머지 이렇게 갈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이랑 비슷한 75석에서 건가요? 80석 이하로 떨어져야 될 지금은 것 어느 같은데. 정도인가요? 지금은 한 과반 정도 140 몇 석일 거예요 민주당이 아마. 그리고 자유당이 한 120석 정도 되나? 장난 아니네. 뭐 이건 뭐 앞일이니까 저희는 네, 저는 알수 이제 없죠. 희망찬 방송을 위해 이제 그렇게 될 거다.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이제 흐름상 얘기를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네. 내가 저번 녹음할 때 얘기했나? 네. 그러니까 당들이 큰 당들이 자유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위에 이제 권력을 가진 사람들한테 따르는 그런 걸 하기 때문에 민심하고 전혀 상관없는 정치를 해요. 위에 사람들 그쵸. 눈치 보는 네. 정치를 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잘 될 리가 없지 그러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네.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는 이유 중에 반 자유당 심리 때문에 지지하는 그러니까 우리 그러잖아. 지역구 투표할 때는 민주당한테 하고 비례대표 투표할 땐 정의당으로 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대안을 자유당 외에 대안을 찾기 위해서 민주당으로 투표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힘들 것 같아요. 저는 그 완벽하게 바뀌는 게 아니라 바뀐 게 또 조금씩 바뀌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봐요. 저는. 근데 전 지금 이렇게 벌어지는 상황도 사실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나라는 정치 지형상 다당제가 형성될 수 없는 구조인데 지금 이 촛불 시위라든지 이 합법적인 민주정부의 친위 쿠데타 같은 현상이 일어나서 제3의 지형이 생기고 제4의 지형이 생기고 정치 형태가 이런 식으로 갈 수는 있어요. 이게 완전 불가능한 건 아닌데 이런 형태가 일어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일어났다는 게 거의 확률이 낮은 상황이 발생한 거죠. 윗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네들이 못하는 걸 보여줘서 일부러 그동안은 이게 바뀔 수 없는 게 양당제로 가는 게 훨씬 유리하거든요 자기들에게. 근데 지금 상황은 양당제로 가지 않는 게 유리한 사람이 선거제를 바뀌는 인원수만큼 국회의원을 차지한다면 바뀌는 거니까 그게 되게 미흡하게 바뀌겠죠. 하지만 한번 바뀌면 그 미흡하게 바뀐 부분만큼이 개선이 되니까 조금씩 바뀔 수밖에 없게 가는 거죠. 이제 그러면 이제 다당제와 대통제가 충돌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또 어떤 서로 간의 그 충돌 부분을 해소하려는 현상도 일어날 거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다른 인류나 다른 나라들이 겪은 모든 현상들을 지금 끝냈어요 한번. 2차 세계대전까지 왔으니까 친위 쿠데타까지 합법정부에. 그러니까 지금 다음부터는 이제 다른 현상들이 일어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앞에서 잠깐 제가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고려시대가 약간 일치시킨 되게 웃긴 얘기를 빼고 갔는데 그걸로 봐도 사회가 한번 변하는 시점인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87년 체제가 한 단계를 지금 끝내가고 있잖아요. 어쨌든 개헌은 지금 일어나긴 할 거고 개헌이 원포인트 개헌이든 되게 미흡하게 바뀌든 어쨌든 개헌은 일어날 거고 개헌이 변경되는 게 또 사회적으로 수용이 안 되면 한 번 더 또 개헌이 일어나긴 할 거예요. 그게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죽기 전에는 할 것 같아서 죽기 전에. 저희가 큰 개헌 일어나는 게 거의 지금 아까 50년에 우리가 전쟁을 하고 87년이면은 37년이잖아요. 그 사이에 독재 정권상 개헌은 좀 몇 번 일어나지만 이제 그 독재 정권을 끝내는 개헌이 87년이었단 말이에요.
당연히 개헌에 대한 단계는 짧아질 거니까 정말 길게 잡아야 20년이고 저는 이번에 한번 그러니까 이번에 한번 바뀌지 않는다면 20년 안에 바뀐 것 같고 이번에 바뀐다면 그 다음에 바뀌는 것도 제가 볼 때 20년 안에 한 번 더 바뀔 것 같아요. 사회가 너무 많이 변화되고 인류 역사상 지금 그냥 산업화 시대도 점점 끝나가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노조가 없는 나라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노동자가 너무 적어서 노조를 구성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사회가 구성이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런 기술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그런 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기술 잘 모르니까. 전 기술을 너무 발전해서 사람들이 오히려 할 게 없어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니 우선은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인류가 많은 노동력을 쓰다가 점점 노동력이 쓸모가 없어졌잖아요. 그거는 이제 생산직의 노동력이고 그러니까 생산직이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러니까는- 생산직이 줄어들고 서비스직이 늘어나잖아요. 아니, 어쨌든 구조상. 뭐지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그 말이 아니라 기계를 놓으면 기계를 관리하는 사람이 무조건 필요한다는 거지. 근데 그게 이 수가 훨씬 줄어드는. 적죠. 그게 그러니까는 그게 그거지. 그러니까 단순 노동보다는 전문 노동 쪽으로 사람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되게 저는 학문적인 생각으로 보거든요. 뭐냐면 일자리가 100개 없어지고 다른 일자리가 100개 생겨.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없어지는 일자리에 종사하는 사람은 새로 생기는 일자리에 갈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운전직이 없어져. 그럼 자율운 주행을 만드는 사람 직장이 늘어나겠죠. 관리하는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은 이쪽으로 못 가요. 어린 사람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인구 구조가 되게 노령화돼 있고 그런 사람은 많은 상태. 그러니까 없어지는 단순 노동은 많고 새로 생기는 복합적이고 지식적인 노동은 많아지면 전이가 안 돼요. 이게 경제학 논리에서 그거잖아요. 기술 발전이 수요를 창출시킨다. 이 논리가 근데 새로운 일자리가 생긴다는 우리 거예요. 보통 이제 저렇게 얘기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내가 전에 얘기했잖아. 어느 기관 전산실에 근무하는 직원들 컴퓨터 끌 줄도 모르는 켜고 끌 줄도 모르는데 거기서 그 전문직으로 있다고. 그거는 그러니까 잘못된 예고 일단. 그거는 일단 관공서라는 소수의 예고 예, 소수의 이게 너무 논쟁이에요. 소수의 예고. 역사적으로. 그거는 사기업에 국한돼서 아니야. 얘기하자면 그게 뭐지? 전에 주진영 씨가 우리은행 전산실 예를 들면서도 얘기했었어요. 그 전산실의 시스템 관리 개발하는 부서에 관리하는 정규직들만 관리하는 정규직들이 15명인데 그 밑에서 하청받아가지고 실제로 개발하는 사람은 10명밖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게 저는 이 현상을 뒷받침해주는 근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우리 사회가 그동안까지는 고급 노동력이 필요 없는데 고급 노동력을 사용하는 시대가 와서 적은 사람이 더 많은 일을 하잖아요. 기존에 뽑아놓은 사람들을 자를 수는 없고 생산직도 그렇죠. 생산직도 마찬가지지만 그게 그 시즌이 끝나간다고 보는 거죠. 저는 그 시즌이 지금까지는 같은 시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어쩔 수 없었지만 이미 저희 다 알잖아요. 적은 사람이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를. 노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를. 방금 들어주신 예시가 그거니까 15명 놀고 10명이 일을 다 한다는 거잖아요. 25명보다 더 많은 사람을 10명이 하는 거잖아요. 지금 딱 네. 한계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바뀌기 직전에. 이게 논쟁이 경제학적으로 뭐냐면 생산성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공급이 과잉될 수밖에 없다. 소비 부족 현상이 일어난다. 아니다. 기술 발전이 일어나서 기술이 수요를 창출할 거다. 그러니까 공급 과잉 상태는 일어나지 않는다예요. 이 두 가지 논쟁이 싸웠지만 항상 저는 공급 과잉이 해소됐어요. 전쟁으로 대부분. 이 문제가 터져서 안 되지 않냐? 결국 공급 과잉이 일어나지 않냐? 전쟁 해결. 전쟁이 일어나면 많은 인력이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빠지고 전쟁으로 들어가죠. 많은 공급에 따른 수요가 창출이 되고. 근데 앞으로 시대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엄청난 인력을 죽이거나 엄청난 소모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안 되는 거고 당연히 우리 사회는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생산직에 종사하는 사람은 줄어들고 그러니까 더 적은 사람이 생산직을 종사해도 더 많이 생산하고 대부분 서비스업으로 갈 거라는 거죠. 그리고 서비스업에 간 사람들이 시장과 수요를 창출해야 된다는 거고. 근데 이게 그것도 아니다. 기술직으로 당연히 미디어아트한 누구죠? 백남준이 로봇이 이렇게 있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 이 로봇 만드는데 10명 필요하다. 이거 관리하는데 20명 필요하다. 일자리 2개 없어져도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거다. 맞아요. 앞으로 좀 틀린 것 같은데. 수많은 직업이 창출되겠지만
기존에 잘린 사람은 그 직업을 못 해요 절대로. 저는 수가 그냥 줄어든다 생각해. 저도 100명이 창출되는 게 훨씬 적을 것 줄어든 같아. 거예요. 지금 네. 아니 뭐 컴퓨터 그래픽 쪽만 네. 얘기를 하자면 네. 100명이라고 있었어요. 작년 네. 옛날에 100명이라고 쓰면 지금도 100명이라는데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해서 그 생산량이 엄청 늘어났단 말이에요. 네. 근데 아직도 기술은 발전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점점 적은 인원으로도 고퀄리티를 낼 수 있다는 네. 거잖아요. 그러면 점점 적은 인원이 필요할 뿐이지 네. 그거를 더 많이 뽑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사람을요? 예.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제 무슨 말은 말이냐면 그 산업으로 보자면 그게 맞는데 그러면은 자 100명이 2배를 일해요 만약에 아니 3배를 일한다고 보죠. 그걸 기술이 예. 똑같은 시간에 일해도 똑같은 네, 맞아요. 퀄리티를 내게 만들어주는 똑같은 거죠. 퀄리티를 내게 해죠. 그러면 계속 100명의 회사가 계속 더 많은 일을 해요. 그러면 그 사이에 다른 회사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회사 없어지죠. 그럼 그 그러니까 사람들 어디로 일자리가 가요? 없어지는 거죠. 일자리가 없으면 그 사람은 어디로 가요? 그러니까 사람이 줄어들고 일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그 노는 업종에 사람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업종에 일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그러면은 다른 직종을 못 그 가요. 사람은 다른 직종으로 가야 되는데 다른 직종도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게 이 인력이 가려면 가는 자리에 어린 사람들이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제 그냥 말은 전체적인 수가 아예 다 줄어든다고. 기술직을 말하는 거예요. 아주 고도화된 전문 기술직. 하지만 새로운 직업이 생긴다는 거죠. 뭐냐면 애견 목욕사, 뭐 주거 환경 관리사라든지 지금 없는 직업들이 생긴다. 지금 없는 서비스직이 생긴다는 거죠. 생산직이 아니라. 그것도 나중에 기술로 대체될 것 같아요. 아 기술로 대체되는데 기술이 대체되지 않는 것도 생기죠. 그러니까 그 수가 엄청 적을 것 같다는 거죠. 저는. 네, 어쨌든 그 수는 그래서-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서비스직은 늘어날 수밖에 네, 없어요. 근데 그리고 좀 서비스- 정리 좀 하고 넘어갑시다. 네, 너무 서비스직도- 또 얘기가 길어지는 것 같아요. 예, 서비스직도 할 수 없다 정도로 자동화되면 그때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생기겠죠. 사람이 필요 없는 거니까 그러면 내 씻는 걸 로봇이 다 씻겨주고 그런 거니까 양치도 할 그래서요? 필요 없고. 그래서 3일 운동하고 어떻게 해, 그게? 네,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3일 운동하고 그게 어떻게 해,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경제학 논쟁을 얘기한 거고요. 아까 말한 그 직업이나 네, 그 뭐지 마지막에 그 총리제로 간 거에 대한 뭐 국회 현실적인 얘기까지 넘어와서 여기로 온 거니까. 그리고 제가 고려 시대로 예를 들려고 한 거는 그냥 빼도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너무 주제에서 벗어나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네. 그래서 희망찬 미래를 기다리고 있다. 라는 게 예, 결론인가요? 그게 그렇게 말하려고 한 방송이니까 희망이 있다, 희망이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뭐 아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자면 뭐 앞으로 이 자리가 없을 거다. 근데 이 자리는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경제사 초기에는 귀족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일 안 하고 소비만 하는 계층이 있어야 된다. 귀족 계층이 있어야 된다. 자본주의 귀족 계급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그런 계급이 새로 현대 사회에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다른 형태로 이제 알 수 없는 거죠. 기본소득을 하면 모두가 해결돼. 기본소득이 이제 그건 수요 창출을 위한 제도니까 그것도 채택하는 나라가 있을 거고 뭐 아닌 나라가 있을 거고 그것도 알 수 없죠. 다만 이런 그냥 3.1절 100주년 기념으로 3.1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게 우리나라가 최근에 일어난 사건들이 그냥 우리나라는 이래 우리나라는 좀 별로야가 아니라 정치학적으로나 뭐 경제학적으로는 빼고 정치학적으로나 다른 나라 겪지 않은 일을 너무 많이 겪고 다른 나라에서도 되게 놀라워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우리나라가 잘 몰라서 그렇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단한 거고 뭐 정말 찾아보고 공부를 해보면은 신기할 부분도 많아요. 그걸 한번 얘기해보고 싶었어요. 이제 그냥 그렇구나 3.1운동 뭐 그렇지 뭐 유관순 만세가 뭐 독립했지 뭐 우리가 한 게 뭐 있냐 뭐 일본 놈 싫고 뭐 짱콜라 싫고 뭐 양치 싫고 뭐 그런 걸 떠나서 100주년 기념으로 한번 훑어봤다. 네. 그냥 그렇게 봤다. 내년 난 좋게 총선과 생각하고 싶다. 향후 5년이 네. 기대가 되네요. 잘 되든 안 되든 앞으로 재밌겠네요.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날 거니까 한번 지켜보자라는 의미의 방송이었습니다. 네, 잘 됐으면 수고하셨습니다. 좋겠습니다.